겨울 찬장에 이렇게 놓여 있는 말린 시래기나 뭐 고사리 한 줌,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글쎄요. 아무래도 좀 바싹 마른 느낌? 그쵸. 솔직히 저는요, 약간 좀 짠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짠한 느낌이요? 네, 너무 바싹 마르고 색도 바래서 뭐랄까 한때 가졌던 그 생명력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생기 넘치는 초록색, 수분이 가득한 그런 모습에서 신선함을 느끼니까요. 그에 비하면 묵나물은 모든 게 다 소진된 후의 상태처럼 보이기가 쉽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이런 직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볼품없어 보이는 마른 나물이 사실은 시간과 햇살이 빚은 연금술이다. 심지어 가장 한국적인 슈퍼푸드다. 저희는 오늘 이 주장에 근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접근이네요. 단순히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던 조상의 지혜, 뭐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마르는 과정 자체가 식물에 어떤 새로운 능력을 주고 또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걸 추적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묵나물이 마르는 과정의 비밀을 파헤치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 장 속 미생물 생태계를 바꿔서 결국에는 피부 트러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그 전체 경로를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연금술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자료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마른 것이 아닙니다. 응축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수분이 날아갔다 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보통 건조라고 하면 뭔가가 사라지는 일종의 마이너스 과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요. 근데 관점을 바꾸면 영양소의 밀도가 높아지는 플러스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수분이라는 부피만 쏙 빠져나가고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유효 성분은 그대로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를 먹어도 생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소를 먹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일종의 자연산 영양 농축 캡슐이 되는 셈입니다. 와, 영양 농축 캡슐.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있던 영양소가 농축되는 걸 넘어서 아예 없던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 비타민 D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타민 D요. 네. 그 부분이 묵나물을 다른 건조식품과 차별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점이죠. 식물에 원래 에레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에르고스테롤요? 네. 이 성분이 햇볕의 자외선을 딱 만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로 전환이 됩니다. 생표고버섯에는 거의 없던 비타민 D가 햇볕에 말리는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아, 잠깐만요.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은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 건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햇볕을 전혀 보지 못한 묵나물은 비타민 D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햇볕, 정확히는 자외선비, UVB 노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머금은 추는 보충제라는 표현은 오직 전통 방식대로 햇볕에 잘 말린 묵나물에만 해당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기계로만 건조했다면 영양소 농축 효과는 있겠지만 비타민D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야, 이거 묵나물 고를 때 어떤 방식으로 말렸는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야외 활동이 부족해서 햇볕 쬐기 힘든 겨울철에는 이 잘 말린 묵나물 한 접시가 그냥 반찬이 아니네요. 면역력을 깨우고 피부에 생기를 주는 자연의 처방전이 될 수 있다. 이 분석이 이제야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정확합니다. 비타민 D가 뼈 건강은 물론이고 면역 체계 조절이나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겨울에 햇볕에 말린 묵나물을 챙겨 먹는다는 건 계절의 순리에 맞춰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과학적인 지혜인 거죠. 좋습니다.
자, 영양이 응축되고 또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얻게 된다. 이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식품인데 자료를 더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요. 묵나물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또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피부 트러블의 근본 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 바로 장으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장에 있었습니다. 최근 의학계의 가장 큰 화두 하나잖아요. 장 피부축, 갓 스킨 액시스 이론. 네네. 이 이론이 묵나물이랑 만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더라고요. 맞아요. 자료에 인용된 정의원 교수님 말씀처럼 피부 염증을 다스리려면 장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네, 그 말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혈관을 타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피부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어떻게 분해되고 그 결과물이 우리 피부 상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묵나물을 통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의 출발점이 좀 의외였어요. 보통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떠올리는데 묵나물의 힘은 정반대인 거친 질감에서 나온다고 하더군요. 잠시만요. 거친 질감이 장점이라뇨? 네, 그건 보통 요리를 잘못해서 질겨졌거나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식감의 대명사 아닌가요? 이걸 장점이라고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새롭네요.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 역설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씹을 때 느끼는 그 질기고 거친 식감. 그게 사실은 우리 몸의 소화 효소로는 절대 분해할 수 없는 강력한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증거거든요. 아, 이 소화되지 않음,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게 시작이다. 네, 이 거친 섬유질 덩어리가 위와 소장을 모두 통과해서 대장까지 원형 그대로 도달하는 것. 이것이 1단계입니다. 아하, 인간의 소화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적의 섬유질이 장까지 직행하는군요. 그럼 장에 도착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냥 밖으로 배출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바로 두 번째 단계. 장내 생태계의 비옥화가 시작됩니다. 비옥화요? 네. 우리한테는 무용지물이었던 이 거친 섬유질이 우리 장 속에 사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 특히 유익균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만찬이 되거든요. 아, 자료에서는 이걸 맥히라고 부르죠. 유익균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탄수화물이라는 뜻입니다. 와,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 몸의 소화기관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배달부 역할만 하고 진짜 손님은 제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었군요. 그렇죠. 그들에게 아주 호화로운 뷔페를 차려주는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풍성한 먹이를 통해서 유익균들은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자연스럽게 유해균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죠.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건강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유익균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면서 장 전체가 비옥한 토양처럼 변하는 것, 이게 2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단계. 거친 섬유질이 장까지 도달한다. 2단계. 유익균들의 파티가 열리면서 장 환경이 좋아진다.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가 남았네요. 이 유익균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돌려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묵나물이 가진 치유 능력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유익균들이 이 거친 섬유질을 먹고 분해하는 발효 과정에서 우리 몸에 지극히 이로운 핵심적인 치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치유 물질이요? 네, 그게 바로 단쇠지방산, 줄여서 SCFA입니다. 단쇠지방산. 이름만 들으면 그냥 어떤 화학물질 같은데요. 네, 그렇게 들리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을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엄청난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 수식어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단쇠지방산이야말로 우리 몸의 염증 시스템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 염증 시스템의 열쇠. 네, 장에서 만들어진 이 물질이 어떻게 우리 피부를 구원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 염증의 불을 끄는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단쇠지방산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두 가지 임무요. 네. 첫 번째 임무는 방어선 구축입니다. 방어선 구축. 단쇠지방산은 장 점막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이걸 먹고 자란 장 점막세포들은 서로의 결합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튼튼한 장벽, 말하자면 성벽을 구축하는 거죠.
아, 성벽을 쌓는군요. 네. 이 성벽이 튼튼하면 음식물 찌꺼기나 독소 같은 유해 물질들이 혈관으로 새어 들어가는 장루수 증후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성벽을 견고하게 재건해서 적군, 즉 유해물질의 침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임무는 뭔가요? 이미 침입한 적들을 처리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임무는 염증 소방수 역할입니다. 염증 소방수. 네. 일부 단세지방산은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흡수된 뒤에 온몸을 순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나면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진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아,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즉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염증의 불씨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은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첫째는 장벽을 강화해서 염증 유발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네, 둘째는 이미 몸 안에 퍼져 있는 염증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진압하고, 이건 거의 완벽한 방어 및 진압 시스템인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몸 안의 전반적인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그 긍정적인 결과가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피부인 거죠. 아, 원인 모를 붉은기나 가려움, 뾰루지 같은 피부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비로소 근본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묵나물의 거친 섬유질에서 시작된 장피부축 이론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와,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볼품없어 보이던 마른 나물 한 접시에서 시작해서 햇볕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드는 연금술을 거치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한 뒤에 그곳의 미생물들과 협력해서 단쇠지방산이라는 치유 물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잠재워서 피부까지 맑게 만든다니 정말 완벽한 선순환 기조네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몸과 공생하는 미생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건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지적 즐거움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묵나물을 보면 더 이상 쩔한 느낌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연이 이 춥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준비한 가장 완벽한 이너뷰티 솔루션이다. 이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단순한 밑반찬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처럼 느껴져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묵나물은 시간과 햇싹이라는 자연의 힘을 빌려서 평범한 식물을 강력한 영양 공급원이자 치유 물질로 탈바꿈시킨 조상의 지혜가 담긴 가장 한국적인 슈퍼푸드라고 재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그 거칠고 질긴 섬유질 속에 우리 몸의 염증을 잠재우는 가장 부드러운 치유의 힘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거친 섬유질 속에 숨겨진 부드러운 치유의 힘. 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완벽한 요약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죠? 이번 분석은 묵나물의 과학적, 영양학적 효능에 굉장히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묵나물이라는 음식에는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 이상의 의미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묵나물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음식입니다. 햇볕이 가장 좋을 때를 기다려 말리고 다시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양념이 배어들기를 기다리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의 지혜와 시간의 미학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과연 신체적인 영양소만 섭취하는 걸까요? 다음에 묵나물을 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거친 섬유질이 당신의 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하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인내와 시간의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말입니다.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조하고 칙칙해진 피부를 어떻게 되살릴까. 근데 그 해법을 땅에서 찾고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그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 피부를 깨우는지 그 연결고리를 타사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두 주인공이 있죠. 바로 봄동과 참나물입니다. 사실 우리 식탁에 아주 익숙한 나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익숙감 속에 숨겨진 잠재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이 두 식물이 우리 피부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봄동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자료에 나온 그 생김새 묘사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모양 말씀이시죠? 네, 보통 배추처럼 위로 쑥 뻗는 게 아니라 잎을 옆으로 쫙 펼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 방식인 거죠. 추위를 피하려고요. 그렇죠. 찬바람을 피하고 또 땅의 온기를 최대한 받으려고 그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생존 방식이 봄동의 맛과 영양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요. 아, 그게 맛이랑도 연결이 되는군요. 그럼요. 추위를 견디면서 조직이 훨씬 더 치밀해지고요.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이 확 올라오게 됩니다. 에너지를 꽉 응축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냥 원래 단배추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달아진 거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응축된 에너지가 우리 피부에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자료들이 특히 그 노란 속잎에 주목을 하던데요. 네, 그 노란색의 정체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베타카로틴이요? 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거든요. 이 비타민 A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피부 세포의 재생주기, 즉 턴오버를 촉진하는 겁니다. 아, 턴오버. 겨울 동안 좀 느려지는 그거요. 맞아요. 묵은 각질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해서 피부결이 거칠어지는 건데 비타민 A가 이 과정을 정상화시켜주는 거죠. 묵은 건 부드럽게 밀어내고 새 세포가 올라오게 도와준다. 정확합니다. 먹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피부결을 정돈하는 셈이에요. 와. 그리고 또 하나. 건조한 겨울바람에 시달린 피부에 꼭 필요한 수분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한 자료에서 봄동을 대지의 보습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 표현 보고 무릎을 탁 쳤잖아요. 하하, 정말 적절한 이름이죠. 봄동 자체가 수분을 풍부하게 머금고 있어서 메마른 피부에 즉각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참나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참나무라면 역시 향이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특유의 향긋함이 나른했던 겨울의 감각을 깨운다고. 이게 단순히 기분 전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후각을 자극하는 게 움츠러들었던 우리 몸과 마음에 이제 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거든요. 일종의 알람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참나물은 향기뿐만 아니라 피부를 위한 아주 강력한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 폭탄. 네, 이게 어느 정도길래 폭탄이라는 말까지 쓰는 건가요? 놀랍게도 같은 무게라면 레몬보다 비타민C가 2배 이상 많아요. 아, 정말요? 채소인데? 네, 그래서 이 풍부한 비타민C가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안색 개선. 칙칙해진 저울 피부에 딱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톤을 밝히고 속부터 맑은 빛이 차오르게 하는 미백 효과가 탁월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바로 콜라겐 파트너로서의 역할입니다. 콜라겐 파트너요? 네. 우리 피부 탄력을 지탱하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들려면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다기보다 합성이 잘 안 되는 거죠. 비타민C가 있어야만 아미노산을 튼튼한 콜라겐 섬유로 엮을 수 있거든요. 와,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의 필수 기술자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무너지기 쉬운 피부 탄력을 안에서부터 꽉 잡아주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봄동은 피부 재생이랑 보습을 맡고 참나물은 미백이랑 탄력을 담당하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자료에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소개하던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부분이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라. 이건 단순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다가올 계절을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되면 우리 피부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위협이 뭘까요? 아무래도 자외선 아닐까요? 봄볕이 생각보다 엄청 강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봄의 강한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든요. 네. 그런데 봄동의 베타카로틴이랑 참나물의 비타민C, 또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방어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피부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몸 안에서부터 방어막을 미리 구축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각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서로 돕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물에 잘 녹아서 세포의 액체 부분에서 활동하고
베타카로틴은 지방에 잘 녹아서 세포 막 쪽에서 활동해요. 아, 활동하는 위치가 다르군요. 그렇죠.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입체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 역할을 다한 비타민C를 다른 항산화 성분이 다시 활성화시켜주기도 하고요. 와, 정말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움직이네요. 이게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의 실체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네요. 제철의 미하크 이상의 처방이라는 문구가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겨울의 단맛을 품은 봄동과 봄의 향기를 품은 참나물의 만남.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가장 즐겁고 우아한 스킨케어 루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땅의 에너지가 식탁을 통해서 피부로 직접 연결되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겨울의 끝에서 만난 봄동과 참나물이 우리 피부에 거의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네요. 네, 재생, 보습, 미백, 탄력, 그리고 미래의 손상에 대한 방어까지. 정말 토탈 케어네요. 계절의 변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 시기에 주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몸을 준비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죠. 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당신의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도 그 문장 참 좋더라고요. 이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이미 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는 식탁을 통해 땅의 에너지를 피부로 가져오는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음식 말고 다가오는 봄의 리듬에 발맞추기 위해 당신의 생활 습관 중 또 어떤 걸 바꿔볼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서 밤새 달라진 공기를 느껴보는 것일 수도 있고, 갸운에 있던 두꺼운 외투 대신 조금 가벼운 옷을 꺼내 입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봄을 깨우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에 좋다고 해서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를 열심히 물에 데쳐서 드셨는데, 네, 보통 그렇게 많이 드시죠.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핵심 영양소의 단 10%만 내가 흡수하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솔직히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하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용성 비타민의 함정이죠. 지용성 비타민이요? 네. 우리 피부 건강, 또 노화 방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 D, E, K 같은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름 그대로 얘네들은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졌어요. 물이랑은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래서 물에만 데치거나 찌면 이 귀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될 틈도 없이 그냥 휙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10%라는 수치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와, 정말 90%를 그냥 버리고 있었다니.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기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10%에서 무려 60, 70%까지 그냥 수직 상승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건 거의 7배 차이잖아요. 7배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필수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재미있는 조합들을 제시하죠. 마치 최고의 파트너를 짝지어주듯이요. 오, 궁금한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묵나물과 들기름입니다. 묵나물이랑 들기름이요? 네. 자료에서 들기름을 묵나물의 영혼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요?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을 아주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세포막이 튼튼해진다. 그게 우리 피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부 세포의 막이 튼튼해지면요. 세포 안의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돼요. 아, 수분 증발을 막는군요. 그렇죠. 즉,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보습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가 비싼 수분크림 바르는 거랑 같은 원리인데 이걸 음식으로 몸속에서부터 구현하는 셈이에요. 와, 그래서 겨울 내내 말랐던 묵나물을 볶을 땐 그 영혼인 들기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와, 묵나물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이제야 확 와닿네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네, 어떤 거요? 묵나물 말고 예를 들어서 시래기 같은 다른 말린 나물에도 들기름이 최고의 궁합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원리는 같아요. 시래기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말린 나물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 여전히 훌륭한 선택이죠.
아하. 다만 여기서 핵심은 어떤 기름이든 좋은 기름을 꼭 써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만약 들기름 특유의 향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참기름도 좋은 선택이에요.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거든요. 최악은 기름 없이 그냥 볶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 볼까요? 봄동과 올리브유. 이것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이제 막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그 풋풋한 봄나물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최고의 파트너라고요. 네. 네, 이건 항산화 효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너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특히 좋은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아,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이 봄동이나 달래 같은 봄나물이 가진 자체 항산화 능력과 딱 만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군단이 2배, 3배로 강해지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샐러드나 겉절이처럼 생으로 먹는 요리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라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아야 폴리페놀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좋은 기름으로 영양소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첫 번째 전략이라면 자료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을 제시해요. 네, 이 좋은 효과를 전부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적을 피하라는 거죠. 맞아요. 좋은 걸 더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쁜 걸 피하는 거죠. 그렇죠. 자료에서 경고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최종 당화 산물, 줄여서 AGS, 우리말로는 당독소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당독소라니. 이게 정확히 뭔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식을 태우거나 설탕을 많이 쓸 때 생긴다고 하던데요. 정확해요. 단백질이나 지방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당이랑 만나서 변성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아, 예를 들어 팬에 고기를 바싹 구울 때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는 그 맛있는 냄새 있잖아요. 네네 알죠. 마이야르 반응. 네, 바로 그 과정에서 당독소가 대량으로 생성돼요. 또 설탕 듬뿍 넣은 양념에 재운 고기를 구우면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평소에 맛있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조리법이 당독소를 만드는 거였네요? 노릇노릇하게 구운 삼겹살, 바삭한 치킨 껍질. 그렇죠. 심지어 야채 구울 때 살짝 태워서 불만 내는 것까지요. 그럼 이제 이런 건 다 포기해야 하나요? 하하,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좌절하는 지점이죠. 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료가 제안하는 해법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조절입니다. 지혜로운 조절. 그 핵심이 바로 습열 조리예요. 네, 말 그대로 수분, 즉 물을 활용해서 열을 가하는 방식이죠. 고온의 기름에 바싹 튀기거나 굽는 건열 조리와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아, 습열 조리.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찜이나 조림 같은 걸까요? 네, 찜이나 조림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볶음 요리를 할 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기름 두르고 센 불에서 볶잖아요. 네. 그 대신에 물이나 채소 우린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타지 않게 마치 찌듯이 볶아내는 거예요. 아, 찌듯이 볶는다. 네, 이렇게 하면 조리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독소 생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수분을 지키는 것이 곧 피부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요리할 때 물을 조금 더 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를 지켜주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가끔은 그 바삭하고 노릇한 식감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매일 찌고 삶기만 할 순 없으니까요. 그럴 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땐 조리법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닭고기를 굽고 싶다. 그러면 먼저 찜기에서 한번 쪄서 속까지 익히는 거예요. 아, 먼저 찌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만 팬이나 오븐에서 고온으로 짧게 겉만 바삭하게 만드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면 고온에 노출되는 총 시간을 확 줄여서 방독소 생성을 최소화하면서도 맛있는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그거 정말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먼저 익히고 마무리에만 굽는다.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네. 당독소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는 것도 있었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떤 대안이 있나요? 설탕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의 단맛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집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오, 양파나 대파를 기름에 넣고 아주 약한 불에서 최소 20분, 길게는 40분 가까이 볶아주는 거예요. 40분이요? 네, 그러면 캐러멜라이징이 되면서 설탕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깊고 풍부한 단맛과 감칠맛이 우러나와요. 이 양파볶음만 있으면 웬만한 요리에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어져요.
와, 40불 동안 양파를 볶는다니 정성이 대단하네요.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있죠. 만약 그럴 시간이 없거나 그래도 단맛이 꼭 필요하다면 차선책도 있습니다. 네.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정제 설탕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기름을 더해서 흡수율을 높이고 물을 활용해서 당독소는 피하고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식탁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방법들을 보다 보니 이 자료들이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에 보이는 것 같아요. 비싼 시술보다 단돈 몇천 원의 시장 투자가 더 낫다. 이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아주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2월의 시장은 가장 강력한 뷰티숍이다라는 말도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 계절에 나오는 제철 식재료만큼 우리 몸에 좋은 건 없다는 의미예요.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식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철학의 작동 원리를 요약한 게 바로 장을 비우고 피부를 채우다입니다. 아, 그 구절이요. 장을 비우고 피부를 채운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비유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순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순서가 핵심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씨앗을 심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잡초를 뽑고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묵나물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우리 장 속에 쌓인 도폐물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아, 먼저 비워내고. 네, 장이 깨끗해져야 비로소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먼저 청소부터 하고. 네, 그렇게 장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봄동처럼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폭발하는 제철 채소로 피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비우고 채운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뷰티푸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따르는 하나의 절차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철학을 담아서 자료는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주말의 뷰티 루틴을 제안하며 마무리하더라고요. 묵나물 솥밥과 향긋한 봄동 무침. 듣기만 해도 몸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겨울에 응축된 에너지를 품은 묵나물로 몸속을 청소하고 비우고 봄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봄동으로 피부를 깨우는, 채우는 그야말로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식탁에 옮겨온 완벽한 한 끼죠. 네.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가꾸는 하나의 루틴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주말 식탁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 채소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10%에서 70%까지 끌어올리려면 기름이 필수다. 특히 묵나물엔 들기름, 봄나물엔 올리브유처럼 궁합 맞는 파트너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맞아요. 둘째, 피부 노화의 주범인 당독소를 피해야 한다는 것. 직화구이보다는 물을 자작하게 부어 찌듯이 조리하는 습열 조리를 기억하시고 설탕 대신 자연의 단맛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먼저 장을 비우고 그 다음에 피부를 채운다는 순서의 철학이 있다는 점이고요.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주말의 식사를 단순히 밥이 아닌 뷰티 루틴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침, 점심, 저녁 식탁을 우리 몸과 피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꾸준한 관리 루틴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모습의 뷰티 루틴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장을 보면서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푸드스킨. 먹어서 젊어지는 피부 과학입니다.